안녕하십니까. 단재 유튜브 라이브 특강 다시 울리는 하늘 북소리.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속적이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단재 신채호와 박자의 여사의 혁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자의 여사는 그 신채호 선생의 동지이기도 했고 또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을 베이징에 남겨두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아픈 사랑을 했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둘째 아들 두범과 신채호 선생을 앞서 보내고 1943년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한강에 유해가 뿌려졌던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마침 지난 10월 26일이 바로 박자의 여사가 돌아가신 순국한 날입니다. 나중에 그 영혼을 거두어서 낭성면 귀례리에 있는 신채호 묘소에 합평을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실 분은 바로 시인의 감성으로 두 분의 사랑과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김하돈 시인을 오늘의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하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강좌를 이제 코로나 시국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재 선생님이 워낙 다양한 방면에 업적을 남기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이제 강좌를 좀 세밀하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박자의 여사, 우리들이 이제 단재 선생님 추모 사업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박자의 여사에 관해서는 좀 소홀했다, 이런 반성들을 하게 되면서 강좌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맡기로 했는데, 이제 이 두 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현대사 이면에 흔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고 하는 값에 그냥 엽법하게 맞는 한 일가의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재 신채호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존경하지 않는 분이 드문 그런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매우 비극적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저는 단재 선생 기념 사업에 관련한 일을 쭉 하면서 제일 이제 많이 가슴에 이렇게 좀 맺혔던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현대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가 알고 있는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무리 살펴봐도 또 조금씩 이렇게 실체를 찾아가다 보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채호와 실제로 이분이 살았던 생애를 이렇게 자꾸 찾다 보면 이건 뭔가 좀 심지어는 좀 불순한 의도로 단재 선생을 좀 이렇게 많이 각색하고 좀 왜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마침 이제 이런 강좌를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 현대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채호와 실제로 이분이 사셨던 신채호와 왜 이렇게 좀 다른가. 그래서 실제 신채호 선생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신다면 아마 단재 선생이 지금 현실에 계신다면 굉장히 억울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는 단재 선생님의 어떤 뭐 변명이라고 할 건 아니고 실제 모습을, 단재 선생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면 어떻겠나, 그런 게 좀 있고요. 일단 두 분의 지난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좀 다음 번 넘겨주세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몇 강좌를 해오면서 이제 단재 선생이 어떤 부분에서 위대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해서 이제 잘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그 리순 감옥의 옥중 사진, 워낙에 유명한 사진이니까 우리가 많이 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진을 딱 보면 이제 우리 현대사가 가르쳐 준 것처럼 아주 고집이 세고 그 독립을 위해서 한 길을 그냥 불굴의 투지로 날아간 전사, 그런 모습만 있죠. 다만 그 이면에 이제 감춰져 있는 진짜 인간 신체호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사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모두에 우리 사회자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바로 지난주, 일주일 전, 10월 16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선생이 쓸쓸히 혼자 순국을 하신 지 77주기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추모 행사를 해드리지 못했고, 이분이 이제 2009년에 7월 달인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되셔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이달의 독립운동가 추모 행사를 딱 한 번, 그것도 이제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귀례리 이 공간에서 한 번 이제 일회성으로 한 적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작년 이제 3.1혁명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이런 걸 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한 추모들을 이제 나라에서도 많이 하면서, 저희 이제 충북 같은 경우도 우리 박자의 여사를 포함해서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뒤늦은 참여를 올리면서 조촐하게 이렇게 추모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 사진도 워낙 지면에 많이 소개가 돼서 익히 보신 적이 있을 사진입니다. 그래서 1920년 이제 베이징에서 두 분이 결혼을 올린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청주가 대대로 살아오신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옛날 어른들 풍습처럼 어려서 16살 때 결혼을 먼저 하시죠.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분은 풍양조 씨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청주도 요 근교에 풍양조 씨들이 사는 집성촌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 옛날 결혼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어른들끼리 이제 중매가 이렇게 서서 이런 결혼식을 올리셨는데, 그분하고는 이제 같이 사는 시간들은 또 굉장히 짧았어요. 그분하고도. 그러다가 이제 1907년 단재 선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조부 신성우 선생이 1907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 귀례리 집에 조강지처 풍양조 씨랑 일찍 돌아가신 형님이 낳으셨던 조카 딸하고 두 분만 계시니까 서울로 이제 당시 선생은 대한매일신보 재직 중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는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것이 이제 삼청동 2통 4호라고 하는 집인데, 그 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세 식구가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첫 번째 아들도 없고, 그 아들이 이제 유명한 연유 사건, 연유를 사다가 드렸는데 어머니 젖이 모자라니까 그거를 이제 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아마 따뜻한 물에 이렇게 연유처럼 섞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그냥 먹이는 바람에 이제 아이가 잘못됐죠. 이제 그 일로 당시 위자료로 논을 5마지기 사주고 정식으로 이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역시 혈신이 돼가지고 이제 조카 딸은 대한매일신보 총무하던 임치정 선생한테 의탁하고 혈신으로 망명을 떠나셨다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그 다음에 베이징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니까 바로 이제 두 분을 중매를 하셨어요. 잘 아시는 그 육형제가 전대선을 팔아서 우리 만주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를 쌓았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 내외분이 아마 미리 그 사모님 이윤숙 여사가 이 박재 여사, 그러니까 연경대 의예과에 다니던 젊은 여성을 아마 눈 찍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당 선생님은 임시정부에서 1차, 2차 때 이따가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승만 국무총리 선출 거기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성품이 뭐 요새 시쳇말로 칼 같은 분이시니까 그 꼴 안 본다고 먼저 북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 아마 두 분이 이제 단재 돌아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박자혜 선생은 189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단재 선생보다 15살이 젊었죠. 그 우당 선생 같은 경우도 두 분이 비슷해요. 우당 선생님도 이제 조광기처 사별하시고 이윤숙 여사랑 지금 퇴계로 한국은행 앞에 상동교회 신민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조직 신민회가 태어났던 그 상동교회에서 두 분이 재혼하시잖아요. 이윤숙 여사님하고. 그때도 우당 선생도 41살이셨고 다만 이제 이윤숙 여사는 당시 19이셨는데 이 단재 선생도 이 재혼하실 때 41살이셨고 박자혜 여사는 26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서울 수유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안이 이제 중인 계급이었던가 봐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어려서 이제 궁으로 들어가셨다가 경술국치 때 이제 우리 궁이 해체가 되면서 나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숙명여학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제 기획과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말하면 그 예술대겠죠. 예술대. 그리고 그거를 마치시고 이제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간호사를 양성하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던가 봐요. 양성 과정. 거기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간호부, 조산원 간호부 자격증을 따서 그 총독부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3.1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조선인 간호사들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간호사들의 모임인 간호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 일로 이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히시니까 아마도 병원장이 자기 이제 간호사들이니까 보증을 서가지고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래 나왔는데도 이제 일제 감시를 받게 되니까 국내에 있기가 어려우셔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연경대 의예과에 입학을 해서 다니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그 연경대 의예과가 이제 우리 기록에 뭐 회문대, 후의원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연경대로 바뀌었다가 이제 지금 베이징 북경대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연경대 의예과에 재학 중에 단재를 만나서 결혼을 올리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그 격동의 일가족의 비극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 1920년 결혼하셔가지고 1922년 여름에 국내로 들어오시니까 같이 두 분이 사셨던 시간은 2년 한 3, 4개월 길어야 그 2년 3, 4개월 짧은 시간 동안 두 군데서 사시는데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을 했던 곳이 여기 이제 금십방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당시에 선생이 사셨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부터도 저 이름에서 나오듯이 금융가예요. 금융가. 아주 원나라 때부터도 여기가 금융가였다는데 지금은 지금 요 골목 들어가서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정협예당이라고 그래서 그 중국 그 양회 중에서 그 정치협상회의 상무위가 열리는 정협예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고
그쪽 뒤는 전부 다 이제 금융가예요. 신흥금융가. 지금 중국 경제의 뭐 현금의 절반 이상이 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쪽에서부터 계속 건물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여기 학생들하고 답사를 하는데 언제 이제 그 건물들에 밀려가지고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아마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7, 8개월, 한 이제 21년까지 겨울까지 지내시다가 이제 또 이사를 가시는데 요 초두호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셔요. 그래서 1921년 1월 15일 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단재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손 신수범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여기서 1월 15일 날 태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무렵에 우리가 지금 2달 남았죠. 2021년 1월 1일이면 그 잡지 천고라고 하는 잡지 그 이제 100주년, 창간 100주년이 되는데 요 무렵에 1921년 1월 1일 날 이제 천고란 잡지를 창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2달 후면 이제 이 잡지의 100주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100주년 기념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 그러니까 2년 남짓 사셨던 거죠. 당시에 이제 베이징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이회영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하고 두 분 유적지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은 우당 선생님 거주지였어요. 그래서 3일 무렵에 여기 계시다가 이렇게 이 우당 선생님은 그 일가가 같이 사니까 그 대가족이 움직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십니다. 이쪽 진습항제 이쪽 사실 때는 땅이 굉장히 넓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후원만 채소밭만 한 500평 되는 밭도 있었고 1년이면은 기와집 한 채 값을 먹는 값으로 다 들어갔다고 할 만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식객들이 많았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단재 선생님은 그 혼자 움직이시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 신혼집이 여기 진습항제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아까 초두호동이 여기인데 요 두 군데만 이제 부부가 짧게 계셨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혼자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연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그 단재 선생님의 독립운동이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했을 때 저 우당 선생, 심산 선생 이런 분들하고 함께 했던 1920년대 베이징 독립운동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요 베이징 1920년대 독립운동을 정리를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시를 했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포스터인데 요 세 분은 불가분의 관계를 서로 맺고 동지로서 평생을 함께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년대 후반이 되면 심산 선생님이 그 잘 아시는 나석주 의사 의거 그 의거로 이제 수배가 돼가지고 북경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단재 선생은 그 이듬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또 떠나시고 그 다음에 우당 선생님은 32년도에 이제 혼자 나머지 조직들을 이끌다가 이제 이 지지부진한 독립운동을 어떻게 좀 돌파를 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하필 그게 가장 강성한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던 만주를 타깃으로 삼아서 적의 가장 강력한 본진에 가서 본격적인 싸움을 해보겠다. 그때 당시 우당 선생이 66세의 노구이셨는데 노익장을 발휘해서 만주로 이제 가시다가 체포가 되신 거죠. 그래서 단재 선생이 계셨던 리순 감옥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고문을 견디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걸 한 5일 정도를 견디시다가 이제 옥사를 하시는 거죠. 이제 고문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바로 옆에 단재 선생은 갇혀 계셨는데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 이 세 분은 동지로서 어떤 거의 영원한 동지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셨던 1920년대 독립운동을 잠깐 보시면 그 이분들이 1920년대 북경에 모여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배경은 그 우리가 이제 1910년대 아까 단재 선생님도 신민회에서 국권회복운동 하다가 이건 국권회복운동은 고사하고 나라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해외 망명을 나가시잖아요. 그래 각기에 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전초 기지들을 만드는데 그 1910년대는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일단 뭐 독립운동의 경험도 없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땅 빌려가지고 그 망명한 국민들하고 함께 이제 뭐를 해야 할지 방향성도 없었고 서로 막 싸우고 그 좀 전에 망해버린 순종 황제의 대한제국을 되찾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중국은 11년 신해혁명 해가지고 중화민국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방황의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단재 선생은 청도회의 가가지고 신민회 회원들이 그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저 만주에 가면 밀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회의구에 가셨던 이상설 선생님이 이제 나라들을 이렇게 순회하시다가 그 밀산에 이제 그 한흥동이라고 일종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근처를 가서 땅을 사서 이제 우리 망명원 백성들하고 전초기지를 만들자. 이게 이제 청도회의의 결정 사항이었는데 그때 이제 자금을 대시려고 했던 이종호 선생이 그 자금 약속을 이제 이행을 못 하시죠. 어려우니까. 그분도 굉장히 갑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보성학원, 보성재단 그 김성수 쪽에서 인수하기 전에 그 재단 갖고 계시던 분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가셨다가 상하이 가셨다가 이제 이런 시기였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시기에도 그 우리 망명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 그 전초 기지들을 미리 만들었어요. 상하이에 동제사, 저 서간도에는 경학사가 있었고 북로군 정서, 북간도에는 뭐 그 중강단이라든지 간민회라든지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유명한 권오패를 만들었죠. 근데 이런 이름들이 동제사, 권오패, 경학사 이러면 말이 굉장히 온화하잖아요. 낮에 밥 갈고 밤에 공부하고 권오패는 뭐 산업을 장려하는 동제사는 그 불교 용어인데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일본이 그 나라마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놈들이 망명 와가지고 하는 집단들은 다 감시를 해라. 일제가 그 국가적 외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으면 혹은 그 19년에 3.1혁명 후에 형성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립이 이미 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 대한민국 망명 어디 전초기지 이렇게 썼겠죠, 이름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만 그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1909년인데 이미 대한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대한이라는 이름을 그때 써버리는 거예요. 시종일관 미국에서는 대한인 국민을 그냥 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런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제 그 전체 국민들이 농업, 경제, 이제 사회 기반 다져놓고 학교 만들고 군대 만들고 그 안에 뭐 자체적으로 통치 구조인 그 법률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한 소국가 형태의 자치 구조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1919년 3.1혁명이 뻥 터지니까 이제 이때 이제 갑자기 온 데서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우리가 노령정부라고 부르는 대한국민의회 만들고 그 다음에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이제 임시정부 만들었죠. 서울에서 한성정부 만들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1910년 한 8월쯤 되면 그때가 6차 의정원 때인데 단재 선생님이 임정하고 갈라지는 그래서 그 세계 정부를 통합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그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뭐냐면 단재 그러면 임시정부 반대파 이렇게 아주 이제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재 선생이 반대하신 건 임시정부가 아니라 당시에 이승만이 이야기하는 그 국제연맹 위임 통치. 단재 선생은 그 성토문에서 아예 대미 위임 통치라고 그냥 써버리고 막 쓰시는데 미국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그 행위가 이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1 정책을 그래 미국에 의존하는 청원을 올리고 그걸 기조로 삼고 그 사람을 내각 수반으로 앉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에도 뭐 우상 선생은 1, 2, 3차 하시고 그냥 그 꼴을 보고 싸우는 꼴 보고 북경으로 가시고 심산 선생은 이제 국내에서 그 유림이 있었으니까 파리장서 그렇죠. 그 유림에 1차 유림단 해가지고 파리장서 만들어가지고 오시니까 좀 늦게 오셔요. 그래서 4, 5, 6차 이렇게 참여하시고 단재 선생은 1, 2, 3, 4, 5, 6차를 다 참여하시고 그 요즘에도 국회 전원위원회 있잖아요. 전원위원장도 하시고 핵심으로 하시는 건데 그때도 시종일관 이제 위임통치 부당론 그걸 청원한 이승만과 정한경을 이 탄핵시켜 버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끝없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고 결국은 6차 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인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만두시고 나오시는데 그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이때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느 정도였냐면 교시를 내려요, 교시를. 그 교시가 뭐냐면 조선의 독립은 내가 다 책임지고 윌슨 대통령께 논의를 해서 외교로 해결을 할 테니까 니네 남북 만주에 뭐 어디 무장하는 무장 독립군들 그 다음에 의열투쟁하는 의열투쟁단들 그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하는 외교 사업에 영향을 주면 그 책임은 다 너네 거니까 좀 제발 소요 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된 사람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럼 당시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저 서간도에 가면 우리가 남만주 삼천이라고 그러는 신팔균 장군 여기 우리 진천 인연하셨던 그 다음에 지청천 또 백마탄 김경천 장군 이런 기라성 같은 영웅들 대장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 토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가 눈에 선하잖아요. 참 아마 기도 안 찼다는 속된 말들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단재 선생이 그래도 임시정부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나와서도 신대한 신문을 만들어서 당시 8월 달에 그 6차 의정원 진행될 때 8월 23일인가 춘원이 그 독립신문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선전선동하는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재 선생은 나오셔가지고도 이제 신대한 신문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임시정부의 노선 수정, 그 정책의 수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베이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이 그 베이징에 와가지고 저렇게 독립을 하려면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전 민중들이 합쳐가지고 무장투쟁도 하고 일제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자주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어야 하는 이 당위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 해대 5대 거점하고 북내하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북경으로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베이징 독립운동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두 가지 일에 전념을 하시는데 하나는 대통령은 무장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데 우리 10년 동안 아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토대가 있잖아요. 우당 선생네 그 전 재산 갖다가 신흥강습소 만들고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거기서 나온 그 세력들이 사방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든 국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있는 무장 독립군들이
이제 각계 전투를 하고 있거든요. 홍범도 봉오동 전투도 그랬고, 물론 또 끼리 모여가지고 했던 청란리 전투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 무장 세력들을 하나의 대한민국 독립군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통일체제를 갖추자.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특파원들 보내고 대사들 보내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군의 통일, 군사 통일 운동을 가장 중심적으로 이제 역점을 두고 하셨던 건데 그 일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곁들여서 했던 일들이 지금 임시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틀렸으니까 이 임시정부 어쨌든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토문 같은 거 이것도 단재 선생님 글이에요. 이승만 성토문인데 단재 선생님 글은 딱 보면 이건 신채호 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표가 확 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조선이 이미 멸망했다 할지라도 조선인의 가슴에는 영월불멸의 조선이 있다. 일본이라든지 세계 어떤 놈들이 우리를 멸시 여기면 검으로나 총으로나 적수공권으로나 맨주먹으로나 일대 혈전을 하는 것이 조선인의 정신이다. 그런 거 없이 친일파는 일본에, 친미파는 미국에, 친영파나 친러파는 영국이나 러시아에 노예로 살기고자 한다면 우리 조선은 세세생생 노예의 한 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들을 쭉 쓰십니다. 여기 이제 앞뒤에 또 유명한 문장 나오고 또 그런 것도 나와요. 파리 강화회 신한청년단 대표로 갔던 김규식 선생 거기 가서 있는데 그 세 개의 대사들이 묻는 거예요. 너네 나라는 자주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위임 통치를 청원한 인물을 왜 대통령으로 뽑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이 글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김규식 선생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왔다.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토문하고 이 이제 군사 통일 운동이 성과로 이루어내는 게 여기서 계속 어떻게 해가지고 모여야 돼. 뭐 회의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모여. 국내에 전체 모여가지고 얘기해보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이 맞나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회의가 국민대표회의라고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국내외 125명의 독립운동가가 모여가지고 5개월 동안의 대장정 회의를 해요. 그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독립운동의 방향들이 또 임시정부의 노선과 정책이 좀 바로 잡혔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그 비극적인 진행 과정은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이제 그 결과를 못 내는 거죠.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단재 선생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셨던 파벌 싸움. 그 파벌 싸움에 의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창조파, 개조파, 임정을 바꿔서 쓰자 아니면 그거 헐어버리고 다시 만들자 그냥 이대로 가자 이렇게 파로 나뉘어 가지고 싸우다가 성과를 못 내고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군사통일 투쟁과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 중점을 둬 가지고 싸웠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의열투쟁이에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제일 화려하고 멋지고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죠. 대중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의열단은 여러분들 뭐 워낙에 잘 아실 테고 우리 다음 강좌가 이제 단재와 의열단이니까 그때 또 들으실 테고 저기 있는 강령은 5파기의 7가셀 유명한 그 의열단 강령이죠. 아무나 죽이지 않는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쳐들어온 외적 집단을 향해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물단은 의열단은 1919년 지린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상하이로 가기 전에 이때는 북경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재 이 세 분들하고 또 나머지 분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죠. 그리고 다물단은 이제 1924년쯤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당 이회영 선생이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가 됐잖아요.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실제로는 청산리 전투이동서 다 거기서 하는 거고 여기 북경에 와 있던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그 학교 동창회를 만들어요. 신흥하구회라고. 그 하구회가 뿌리가 돼가지고 우당 선생
아들 이규학 선생, 이규준 조카, 또 뭐 이정규, 이일구 이런 그 아나키스트들 이런 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조선은 경성은 어땠을까? 상해는 어땠을까? 근데 베이징은 그나마 일본의 영향력이 제일 먼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도 그 일제가 이렇게 심어놓은 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일 긴장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밀정에 관한 일제 자료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뭐 안중근 의사도 옆에 있던 우독순이가 또 누가 김아무개 누구 요즘은 이제 많이 밝혀졌지만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더 했던 거죠. 아주 긴장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밀정들 찾아가지고 제거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아주 멋있는 단체. 이거 말고도 이제 담을 딴 다음에 이제 그 남아한인 청년연맹이라고 본격적인 그 의열투쟁 조직으로 발전하고 거기서 그 조직에서 또 완전 특수부대 흑색공포단이라고 하는 그 일제가 제일 벌벌 떨었던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껄끄러워했던 의열투쟁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글 같은 거 쓰다 보면 의혈로 많이 쓰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의혈투쟁 그러는데 의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흑의 의사, 암흑의 열사 할 때 저 한 글자씩 따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생긴 개념은 아니고 조선시대 문헌에도 보면은 저 의와 열에 관한 구분들을 하는 담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우리 단재 신채호가 왜 신채호인지 단재 선생과 박자혜 여사가 하려고 했던 혁명 또는 그 이루고 싶었던 나라.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대중적으로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그 이제 이 내용은 1922년 그 다나카 기이치라고 일본 육군 중장이 필리핀에서 조선으로 가면서 상하이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첩보를 의열단들이 입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열단들은 거사 계획이 딱 쓰면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가면 죽는 건데 내가 먼저 가겠다고 싸우기 때문에 결정을 못해. 이게 제비뽑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제비뽑기를 해서 3명이 나와가지고 이 친구 배에서 내릴 때 쏘고 차 타러 갈 때 쏘고 차에 타면 폭탄 던지고 단계별로 이제 의열단 중에서도 다 특등 사수들이 뽑혀가지고 가는 거죠. 갔는데 다 실패를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그 특등 사수 오성윤이 쓴 총알이 빗나가가지고 영국 여자가 맞는 거예요. 그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둘이 아마 일주 세계 여행 중이었던 모양인데 그 총을 맞고 영국인 부인이 죽으니까 이제 일제가 그 국제연맹 동맹국들한테 이제 외신을 띄우는 거죠. 사진하고. 그래서 한국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영국인 신혼부부 부인이 총 맞아서 사망. 이걸 막 외신들이 대서특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손을 딱 끊어버려요. 우리 의열단하고 아무 상관없고, 우리 모르는 놈들이야.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졸지의 의열단은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뭐 IS, 탈레반 이런 이제 테러 조직이 국제적 타깃이 되는 테러 조직이 된 거죠. 사기는 다 떨어지고 몇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멸시만 당하면서 변호사 사가지고 잡힌 동지들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김원봉 단장이 이제 부녀지책으로 단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단재왈 안중근이 왜 마지막까지 나는 의군 참모중장 군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나를 군법회의에 세워야지 왜 니네 민간재판에다가 세워가지고 나를 욕보이느냐. 이 말은 내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쳐들어온 적장에게 내가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열단이 일제와 싸우는 준 군사조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아름다운 조선혁명 선언이 탄생을 합니다. 이 조선혁명 선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피가 끓어야 돼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일제 때는 그렇다 치고 한국 현대사에서 역대 모든 정권들이 이 조선혁명 선언이 무리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최대의 과제였어요. 얘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놈들은 그랬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부들이 역대 정권들이 왜 이렇게 조선혁명 선언을 올라오지 못하게 했는가. 우리가 이거를 교과서에서 배웠더라면 그 엉터리 선언문들 말고 진짜 선언문인 이거를 배워야 했으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지금 강도 1번이 우리 국회를 없애면 쭉 나가잖아요. 이거 뭐 역시 피 끓는 글이잖아요. 앞에는 일제가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참상,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독립운동 방략들, 특히 이제 3.1혁명에 놀래가지고 일제가 문화 통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선동화 신문창간에 우리 학교에서 맨날 외웠던 뭐 창조, 개벽 이런 문해 잡지 만들어 그 뭐 자치론 나오고 문화 통치론 나오고, 그거는 야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야. 그건 일본하고 같이 영원히 살겠다는 거지. 그게 자치론이니까. 그거 비판하시고, 또 이승만 외교주의 이건 당연히 비판하시고, 또 준비론 비판하시고, 다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가서는 드디어 자랑스러운 단죄만이 할 수 있는 무장, 폭력, 이게 등장을 하죠. 파괴.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빌미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친일파들은 단죄가 주장하는 폭력과 파괴, 이런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국가 전복 세력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잔인한 폭력 집단이고, 그렇게 빌미가 되지만 이 세 번째 장에서 단재 선생이 주장하는 폭력과 파괴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에게 주어졌던 세 가지 과업이 있어요. 그 과업이 뭐냐면, 하나는 일단 봉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공화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했잖아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고 봉건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가려면 뭐 시민혁명을 하던 유혈, 무혈 혁명을 하던 이데올로기 혁명을 하던 종교 혁명을 하던 뭔가 해서 중국의 신해혁명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못 겪었죠. 지금도 아마 봉건 잔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우리가. 그 반봉건 혁명을 못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 붙으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시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몇 살 먹었어 하고 나이부터 묻잖아요. 다 봉건 잔재거든. 그런데 어쨌든 봉건의 문제를, 새로운 민주공화주의를 건설하려면 봉건을 깨야 된다는 거죠. 파괴, 폭력으로 파괴를 해야 돼. 헌집을 부수지 않고는 새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논리거든요. 또 두 번째로 식민주의, 제국주의와 싸워가지고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주독립국을 만들려면 식민 제국주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체제를 부수지 않고는 자주독립국을 건설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재 선생의 조건은 건설을 위한 파괴죠. 건설을 하려면 이미 있는 낡은 집을 파괴해서 없애야 한다는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고, 이걸 교과서에서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당연한,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시대고 그것이 설령 피를 흘리는 유혈혁명이라 하더라도 혁명이라는 게 낡은 걸 파괴하는 게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논리인데 이거를 이제 일제 때는 아까와 같이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는 또 역시 친일파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합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일제의 길을 간 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저쪽에 도지사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 현충원 매장 문제 논란됐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한참 웃음이 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일본이었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찰하고 뭐 정치하고 학자 되고 판검사하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저쪽 도지사가. 그게 친일의 논리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단재가 하는 조선혁명 선언이나 그 나머지는 다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조선하고 일본하고 군사력, 경제력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는데 조선 2천만이 다 총 들고 싸웠으면은 그때 다 죽어가지고 나라 망했다. 이게 이제 친일의 논리거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1, 2, 3인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참 뭐 감동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조선혁명선언의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이전까지는 단재 선생도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이 창출해 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908년 독사신론이나 우리 공부했던 역사 연구 같은 거 하시면서도 우리 민족은 고대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었고 그때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러이러한 영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걸 물리쳤어 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쳐들어오는 외적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덩어리로 민족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조선혁명 선언에서는 그러한 세 가지 과업, 아까 말씀드린 그 반봉건하고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 제국주의부터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를 어떠한 형태의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건가, 이것까지 거기에 민중이라고 하는 이제 절대어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조선혁명 선언이 6,400자인데 거기에서 단재 선생이 민중이란 말을 54회를 끝없이 반복을 하셔요.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민중.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재가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 단재의 식민사관, 민족사관, 이런 거는 이 일제는 그렇다 치고 해방공간에서 이승만 당연히 단재 싫었겠죠. 박정희 당연히 단재 싫었겠죠. 그런데 단재가 싫은 것이 아니고 또 단재가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단재의 조선혁명 선언만큼은 절대로 한국에 있는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접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박정희 때는 이거를 빨갛게 만들어버렸죠. 조선혁명 선언 막 살짝 닿기만 하면 다 빨간, 간첩, 빨갱이 이렇게 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단재 이야기는 해야 되고 뭐 조금만 실체로 접근하면 다 빨갱이가 돼버리니까 그때 이제 단재를 연구하거나 또 2차, 3차 작가들이 글을 쓰거나 이럴 때 유일하게 돌파구가 민족주의였던 거예요. 민족주의는 우파들이 쓰는 개념이었으니까.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자꾸 주장하고 있는 민족주의자 단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혁명 선언의 태제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재를 수식할 때 민족주의자 단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대로 바꿔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혁명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이제 작년에 끝났고 올해 이제 다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새롭게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누가 어디서 시작했고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 현대사에서 비록 묻고 못 들라고 해서 못 배웠지만 이제라도 교과서에서 이걸 가르쳐야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신채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찍어 눌러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역사 지금까지 민주주의 100년의 발전 역사 속에서 아주 격동기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단재의 정신이 똑같은 정신들이 싸우고 피 흘리고 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할 때 가끔 예를 드는 게 설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설날 조선시대, 조선시대부터 생겼잖아요. 갑오개혁 때 생기고 해가지고 97년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갑자기 이 1월 1일을 바꿔버려가지고 보통 설날이 이제 해 넘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사라져버리죠. 근데 그거를
대한제국 때는 그냥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일제는 그걸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해요. 정말로 잔인하게. 그래서 그 신정 때는 한 며칠씩 쉬게 하고 설날은 아예 공무원들 다 출근, 학교도 다 출근, 등교, 그다음에 못 빠지게 하려고 시험 치고 중요한 거 하고 그 일주일 전부터는 떡방학간을 싹 금지시켜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살을 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안 없앤단 말이지. 그거는 지켜도 체포되는 게 아니니까 민중들은 할 수 있으면 해요. 독립운동은 해서 체포가 되니까 겁이 나잖아. 그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설날 지키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한단 말이죠. 그걸 또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일제보다 더 잔인하게 막죠. 못하게 하려고. 박정희 때까지도. 그러다가 지금 이제 110년인가 100몇 년 만에 이제 뭐 무슨 날이죠? 무슨 설날이 뭐였지 옛날에? 신정. 그보다 더 무슨 날? 민속의 날. 그게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110년 만에 복원해 놓으니까 그 사라졌던 것들을 또 다 하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하나, 귀성대 전쟁. 그래서 그 설날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설날이라는 말을 독립운동으로 한번 바꿔보자. 설날 정도의 데미지였으면 우리 국민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 조선혁명 선언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시작이자 처음에 싹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에서는 꼭 재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족주의자 단재의 민족사관은 1908년 독사신론부터 쭉 나와가지고 10년대 후반에 조선상고문화사,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때 단재 선생이 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깊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더 말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선혁명 선언이야말로 단재가 왜 단재인지,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아직도 단재라고 생각하는지, 왜 저렇게 마니아들이 많은지, 그것은 바로 조선혁명 선언의 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대 후반이 되면 심산 선생도 체포돼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시고, 단재 선생도 이제 중국 1920년 베이징 운동들이 이제 좀 지지부진해지고, 의열단도 이제 좀 사분오열되고, 그 군사통일 투쟁은 그거대로 또 안 되고,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대로 또 이제 거덜이 나잖아요. 그야말로. 이승만 들어왔다가 이동희 탈퇴, 안창호 탈퇴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나중에 탄핵도 하고, 박은식 선생으로 바꿨다가 또 이상년 선생으로 초대 국무령 했다가 껍질만 남으니까 이제 백범 선생이 도장만 가지고 도망 다닌 게 우리가 답사하는 이른바 임시정부 로드인데, 그 북경에서 이제 단재 선생도 어떤 모종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힘드니까 아나키스트 그 동지들하고 우리가 주된 방향들을 어떤 선동, 단재 선생은 그런 이제 어디 가든지 그 시쳇말로 신문쟁이셨잖아요. 언론인이셨잖아요. 방식이. 그거 하고 폭탄 제조하고 이런 거 이제 자금 만들자고 해서 그 모종의 기획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대련에서 체포돼서 아주 대면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대련 감옥으로 오신 건데, 요게 이제 내용이 지금 딱 시기가 나오죠. 박자혜 씨 보시오. 나는 대만을 갔다가 피치하야 지금 대련 옥중에 와 있은 지가 지금 수사기나, 그러니까 체포돼가지고 감옥 온 지가 한 3, 4개월 된 거죠. 그러니까 28년 한 10월경에 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이제 한 장만 넘겨주세요. 1928년 12월 12일, 그러니까 체포되셔가지고 한 6개월쯤 뒤에 동아일보의 한 기자가 인사동의 박자혜 선생 3파를 방문해가지고 쓴 방문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걱정은 마시고 이 앞에 거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고아원에 보내라고. 이게 여기 출처가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쭉 정리해드린 것처럼 현대사에서 조선혁명선언 같은 거 이런 진짜 단지의 중요한 부분들은 아예 정치적으로 억눌렀고 그러다 보니까 쓸 게 없잖아요. 그래도 작가들은 써야 되고 위인전도 쓰고 전기도 쓰고 신문에도 쓰고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지의 이야기들은 다 뭐뭐 했다 카더라 이렇게 일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서서 세수를 했다고 그러더라. 손가락을 잘랐다고 그러더라. 뭐 그 양반 무슨 저 애들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에 보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만 점점 이때는 뭐 악의적인 건 아니죠. 정권은 악의적으로 막았다 하더라도 일반 작가들이야 그 악의 가지고 쓴 게 아닌데 단지의 위대함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치장물로 그런 것만 쓴 거예요. 단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나머지는 막 잔인하게 냉정하게 막 했던 양반이야. 얼마나 지독해. 그렇게 하면서 단재의 이미지는 점점 비정상적이고 뭔가 이게 좀 뭐 들어보셨죠? 단재는 세 글자로 하면 땡땡땡, 네 글자로 하면 땡땡. 최근의 얘기예요, 그거. 그것이 쌓여져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내용이 편지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박자희 여사가 얘기했다는 거고 그거를 이 기자가 한 번 또 옮겨줬고. 그러니까 기자들 그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이게 됐는데,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이제 저 위에 거는 그렇고 밑에 거는 단죄를 이야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야. 나는 가정에 등한한 사람이니까, 나는 가정 신경 안 쓸 테니까 네가 혼자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앞뒤 거두절미하고 저것만 딱 잘라놓으면 그럼 결혼을 왜 해? 이제 여성운동하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혼나는데, 단죄 뭐야 도대체? 독립운동 가면 다야? 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다고 자기 아내 보고 자기 아이들을 보고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하고 가정에 등한한 사람이니까 넌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너무하다는 거죠.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개는 예를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단재 선생 생애에 유일하게 나온 책. 물론 이제 국내에서 뭐 을지문덕전 이런 조그만 단행본 소설들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서적은 하나 출간된 게 이 조선사 연구초인데 이것을 1924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이런 부분을 안 봤는데 망명 27년 중에 국내 언론에 단재가 글을 실었다? 이거는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혁명선언에서 23년 1월에 발표하는 혁명선언에서 국내 상황 마치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거는 그 일본 애들하고 영원히 어울려가지고 식민지로 잘 살겠다는 것이지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야 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하시는 현장에 있는 조선동아 시대 그중에 동아일보가 또 제일 보수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당신이 스스로 지금 이 내용이 나는 지금 앞에는 지금 잘렸지만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이 참 이게 눈물겨운 것이다.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나는 평생 무슨 뭘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건 역사 연구한 원고밖에 없는데 이거를 누가 사줄지도 모르겠고 팔면 얼마가 돈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마침 당신 홍명희 형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쳐준다고 그러면 이걸 아직 쓰지도 않은 원고인데 써가지고 보낼 테니까 얼마를 주겠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서 보낼 테니까 실어라 이거죠. 그리고 밑에는 내 재혼한 처와 그 4살짜리 아들이 지금 종로에 있는데 형이 신문사 쉬는 날 한번 가서 밥은 먹고 있는지 좀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벽주 홍명희와 인간적인 관계,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벽초가 없었으면 물론 당연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편지 다음에 그 벽초한테 보내는 편지가 또 있는데 거기 보면 앞머리에다가 할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벽초가, 단재가. 그 할아버지는 1910년 그러니까 단재 할아버지하고도 인연이 있는 분이지만 친일의 길을 가가지고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라 있고 최근에 저 괴산 벽초 그런 이제 자작에 준하는 자귀로 받은 대전장 그 16만 평이 친일 재산으로 환수가 됐잖아요. 홍명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일파란 말이죠. 단재 선생이 일본의 3대 충노라고 그 조중웅, 송병준, 양원, 신기선 욕했잖아요. 자기 스승이자 후견인이었던 양원을 충노로 공격하잖아요. 그때 혐의가 대동학회라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준 조선의 유림을 친일의 유림으로 바꾸려고 만들었던 게 대동학회인데 그때 회장이 양원이었고 부회장이 벽초 조부였어요. 홍승목이라고. 그런데 그 양반이 25년 2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벽초 조부가 그 할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왕부장, 왕대인 환우가 있으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고. 아픈데 건강. 단재가 자기 스승도 일본에 뭐라고 공격을 했던 사람인데 벽초의 할아버지는 친일파 뻔히 알면서도 그 안부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단재가 장난한 게 아니고 단재 성격에 저는 한동안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단재 연구 이렇게 연보 정리하면서 지금 유일하게 정리하지 못한 때가 요때 24년, 25년 여러 가지가 막 겹쳐져 있어가지고 승려 생활도 하지, 교회 그 여행도 하지, 또 무슨 그 이 조선사 연구처 글 써가지고 연재도 하지, 김다라라고 이제 그 저것도 하지. 그래서 이게 안 풀려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더군다나 이 24년, 25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런 편지를 써서 연재를 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재의 진면목이 있는 거죠. 인간적인 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고아원이나 보내했던 단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이고자 했고 남편이고자 했던 그 단재의 절절한 아주 절박한 것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아까 2년 조금 살고서 헤어지잖아요. 생이별을 하잖아요. 1927년 한 달 동안 또 북경에 가서 두 분이 같이 계시는데 그게 마지막인데 신수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그때 아버지가 꼭 무릎에 베개를 해서 재워줬다는 거지, 그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은 평생을 사생아로 살면서도 그 한 달 동안 아버지가 해주던 무릎 베개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버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상하지 않은 애정이 없는 아버지가 아닌 거지. 우리가 신채호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만들었던 거는 뭔가 불순한 의도가 따로 있어요. 우리 현대사가 자꾸 부정적인 인물을 만든 거죠.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신채호를 이야기하는 책에 어디가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이 몇 가지들을. 근데 이런 것도 실제로 아무리 조사하고 원문들을 그 벽초가 쓰는 원문도 제가 수없이 읽었지만 읽고 또 읽고 해도 이건 거짓말이에요. 없는 사실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대로 기록을 하자면 그 엄중한 시절에 안 가도 되잖아. 작은아버지가 뭐 조카 결혼식 하는데 멀리서 축전 하나 보내고 그래 잘 살아라 해도 되는 거지만 거기를 목숨을 걸고 갑니다. 단재 선생이 형님 기일해라고 쓴 한시가 있어요. 아주 절절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돌아가셨고 그 형님의 혈육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불원천리하고 엄중한 상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서 결혼식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후손들하고 저희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지금은 밝혀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 얘기하듯이 그 혈육하고도 냉정하게 손가락 자르면서 의절하는 단재가 이 친일파 쪽에서 얘기할 때는 대화가 통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저희는 단재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왜곡이죠. 이제 단재 국정 얘기를 좀 잠깐 하게 될 텐데
박자혜 선생이 북경에서 이제 헤어져서 혼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들어오실 때 뱃속에 또 5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는 이제 수경이라고 딸이었는데 어려서 이제 사망을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요때가 이 편집 때니까 이 동아일보 기자가 쓸 때니까 요때 7살 그다음에 그 북경사 한 달 있는 사이에 이제 임신이 돼서 그때 태어난 아직 돌도 안 된 둘째예요. 그런데 1921년생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아마 그냥 다녔던가 봐요. 초등학교는. 그랬는데 이분이 이게 이제 신수범 호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나중에 만든. 여기는 이제 1947년에 뭐 불이 나가지고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수율이 133번지에서 출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박자의 친정이에요. 박자의 여사. 그리고 여기 호주 박원순이라고 돼 있고 1933년생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호적이 없다가 아버지는 호적이 없으니까 33년도에 중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등본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이제 부랴부랴 하다가 자기 친정에 가가지고 호적을 막 외할아버지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적이 계속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한민국에서도 47년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 일본 호적을 제재해요. 그리고 여기도 다 계속 뭐 때문에 없어져가지고 70년대까지 계속 일본 호적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이게 그 신수범이 가지고 있었던 호적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여기에 비밀 코드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슬픈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다 들어있는 호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시간 때문에 여기 본관 같은 평산으로 돼 있죠. 이게 신수범 호적인데 여기 평산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를 저는 처음에 보면서 며칠을 들여다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46살 처녀가 북경으로 망명 갔다가 거기서 그 41살짜리 재혼남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는 낳고 하나는 임신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친정 식구들한테 알렸을까? 알렸다면 뭐 알았을 텐데 또 나중에 33년에 호적 만들 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낳은 아이가 있는데 얘가 13살인데 호적이 없다. 올려달라. 근데 여기를 평산으로 썼다는 건 박자혜 선생이 신여성인데 그 남편이 고령신 씨라고 하는 걸 몰랐을 리는 절대로 없고요. 그거는 가능하기가 어렵고 아마 친정집에 얘기를 했는데 혜준이 많이 뭐 이러다가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올리면서 본관이 어디지? 지금으로만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니까 그냥 흔한 평산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여기 이제 21년생인데 여기는 33년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밀 코드들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아버지 칸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생아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91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저 아버지 칸이 없는 사생아로서 사는 것을 극복해 보려고 평생을 노력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뭐 우리 위대한 독립운동가고 독립운동가들이 다 지식인들이니까 저마다 기록들, 책들을 다 쓰시는데 어느 책에도 다 나오죠. 두 분이 결혼하신 거, 또 수범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상록수 심은 같은 경우는 그 북경에서 천고하는 것도 보고 쓰시고 여기 또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단재 돌아가셨을 때 이 집에 가가지고 수범이한테 보내는 편지도 쓰시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증명을 할 길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저 호적에 신채호 이름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6년에 가서 이 신수범 선생이 그 대법원장한테 편지를 해요. 나가 그 나이가 많아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나는 단재 신채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나라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호적의 아버지가 없이 사생아로 살고 있다. 편지를 해주니까 그때 아마 모종의 지시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때도 뭐 공식적인 법적인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6년에 저렇게 신채호 이름이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그 신문들, 언론들은 단지 국적 회복됐다고 막 이제 특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단지 국적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이건 개인 자연인 신수범이, 사생아였던 신수범이 그 아버지 찾아가지고 호적에 이름을 올린 거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자랑스럽게 국적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는 2009년에 있는 이제 그때 만든 그 가족관계 창설한 단지 신채호만 한 사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준 거죠. 그 외국에서 귀화를 하거나 고아나 이렇게 호적 없는 사람들 그 이름 주고 성 주고 네가 시조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창설해 주는 것처럼 하나를 창설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또 소송을 내야 되겠지. 그래서 그분이 창설된 그분이 우리하고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고 가족관계를 좀 증명해 달라고 법원에 내가지고 법원서 가족관계 맞다라고 인정해 준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단죄가 국적 회복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지금 9월 9일자로 돼 있는데 언론에 단죄 신청 삼청동 가옥이 후손들이 독립운동하기 위해 가지고 망명을 떠났다가 일제한테 뺏겨서 잃어버린 집이니까 국가가 좀 찾아서 반환을 하거나 보상을 하라라고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막 나오면서 저희 기념사업회도 많은 시민들이 분통이 터진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친일 재산들은 그렇게 넓고 큰 것들도 일제의 호적이 있다고 다 돌려주고 했으면서 손바닥만한 그 독립운동가의 작은 땅들, 확실한 땅들도 이렇게 패소를 할 수밖에 없냐. 그래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항의하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어쨌든 요것이 이제 그 서울 삼청동 가옥에 당시 그 일제가 토지 조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을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 신문에다가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이제 광고를 내시는 거,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 기사가 이 초가집 저기를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주스면 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단재 선생은 망명 가실 때 4월 9일 날 안창호, 김지견 이런 분들하고 지금 행주 산성 밑에 행주나루에서 고깃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 타고 망명을 하시는데 가다가 멀미가 워낙 심해서 충청도 분이시니까 멀미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이제 돌아오셔요.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러고서 일주일 후에 4월 19일 날 요 기사를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을 정리를 하거나 누구한테 팔았다거나 그러면 4월 9일 날 망명 가시는 분이 4월 19일 날 이 광고를 실을 일은 없잖아요. 4월 9일 이전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정상인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 집을, 그런데 이제 토지조사 사업에, 아까 사업부에 보면 나라 국자가 써 있어요. 신채호 이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지금 단재 선생이 묻혀 계신 귀례리 299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날, 아까 서울 거는 11월 28일 날 3일 차이로 그 땅은 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채호로 되어 있죠. 여기 대지 469평은 이때 조사해서 결정했다라고 하고 신채호 이름이 써 있고 지금까지도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죠. 아무도 손을 못 댔죠. 그래서 3일 차이로 조사가 되는데 왜 서울 거는 국으로 되어 있고 여기 거는 신채호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짐작컨대 여긴 시골이니까 주민들이 조사할 때 여기 신채호 땅이야 라고 해서 증언을 해줬거나 또 서울 거는 누가 아무도 증언을 안 해줬거나 아니면 했는데도 망명하고서 한 1년, 2년 지난 다음이니까
그냥 일본 사람들이 주인 없으니까 국이라고 했거나, 그 일본 토지 조사할 때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는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도 그렇고 공동 관리, 공동 경작, 공동 분배 이렇게 하는 공동의 재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다 공으로 써요. 공국.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다 시유림, 군유림, 국유림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면 다 공으로 써놓거든. 근데 이때 아마 없으니까 국이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299번지입니다. 묘소가 이렇게 있고, 요 밑에는 이제 305번지인데, 이 사이에는 아주 기형적인 이렇게 또 산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또 공이에요. 시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토지 자체가 좀 기형적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305번지는 전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날 이제 신채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305번지인데, 이게 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만큼이. 그래서 옛날에 사시던 집은 대지가 이쪽에 있었고, 여기는 밭으로 쓰던 데인데, 할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옛날 묘소 자리에다가 자그마하게 서당을 지어가지고, 서당을 운영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86년에는 아들이, 나 사생하니까 내 아버지 호적 하나다가 아버지 이름 좀 넣게 해달라고 해서 넣어주고, 2009년에는 단제뿐만이 아니라 그때 임청각 석주 이상용 선생하고 62분이 그때 후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관계 창설이라고 하는 그거 만들어준 건데, 그러면 그것이 국적 회복이 된 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청동 집은 그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로 돼 있어서 그것을 일제한테 팔거나 권한을 넘겨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망명 가서 비어있는 집을 일제가 그냥 나라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까지도 아무 관리가 안 돼 있고 신채호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신채호가 국적이 회복이 됐으면 지금 후손들이 이거 등기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내겠다고 가면 신채호 서류가 있어야 돼요. 등본, 호적, 인감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신채호 선생은 그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지금도 등기를 못 내고 있어. 그러니까 신채호 땅이긴 하지만 신채호는 일제 호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못 만드니까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재 선생 일가의 20세기 우리 한국 현대사와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졌던 숱한 이야기들, 비극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강좌 마지막에 며느님 특강이 또 있으시니까 그때 이제 그런 자질구리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잔잔한 이야기들은 또 들으시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지 신채호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질곡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의도적으로 좀 불순하게 많이 왜곡되고 편집되고 이렇게 좀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는 진짜 신채호의 모습으로 좀 바꿔줘야 할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두 분이 저렇게 짧았지만 뜨거웠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루고자 했던 혁명, 또 이루고자 했던 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100년에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싹을 심으셨던 이 두 분의 담론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조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너무 많은 것을 또 배웠고요. 또 많은 사실들을 또 알게 됐고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를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느끼게 됐는데요.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오늘 강의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약간 개인적 호기심이 있던 부분들이 칠가살 옵하게 얘기를 할 때
거기 칠가살 중에 대만 총독이 있더라고요. 그 대만 총독이 칠가살에 들어가게 된 연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그 단죄의 인간적 면모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신문 기사라든지 또 홍명희 편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저는 이제 강사님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심증에 와닿는데 거기에 뭐 소매동량을 해서라도 외국 유학을 보내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저도 아주 오래전에 어느 책에선가 보고 나서 다시 그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걸 못 찾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근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저 박자의 여사의 그러니까 단죄의 후손들 이제 이동하면서 오시지만은 박자의 여사의 어떤 그 친정 쪽 그 후손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대만 총독이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네. 이제 조선 총독부 그다음에 관동군 사령부 대만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그 일제의 식민지 전초기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나 관동군 사령군이나 대만 총독이나 이 동아시아의 일제의 그 핵심 전초기지들의 대장들이니까 당연히 그건 포함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죄하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뭐 서서 세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단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 이제 거꾸로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소매동량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가장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런 말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배경들은 그 근거들은 대충 1936년 단재 선생 돌아가셨을 때 전국에 있는 국내외에 있는 많은 이제 뭐 친일파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단재에 관련돼가지고 조사들을 막 연이어 쓰거든요.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과거에 내가 단재하고 어땠다라고 하는 회고담들이야, 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물론 굉장히 다 주관적인 기록이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기사들 이런 거 하고 제가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앞뒤 문맥을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따가지고 이제 악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혁명선언이나 중요한 단재의 업적들은 물 위에 공식적으로 쓸 수 없는 시대에 뭐 넣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그 벽초에게 보낸 편지는 그 내용은 벽초의 어떤 그 회고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재 선생 그 편지가 실제 남아있는지. 그건 남아있어요. 전집에도 실려있고. 또 이제 단재 선생이 벽초한테 보낸 거는 지금 아마 확인을 못 했는데 이를테면 조선사 연구처 서문에다가 26년에 그거를 벽초가 서문을 써놓고 출간을 하려고 하니까 단재한테 편지가 와요. 내가 그때는 그거 수범이 어떻게 돈 좀 밥값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음에도 안 드는 원고를 보낸 건데 그걸 책으로 낸다고 하는 건 난 반대다. 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벽초가 아예 그 단재의 편지를 서문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서 단재는 성격이 이런 걸 쓰면 뭐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조선사를 초하는 걸 끝없이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책을 꼭 낼 거다. 뭐 이런 의지 같은 거를. 마지막 그리고 박자의 여사 후손은 뭐 저희들도 부끄럽지만 조사를 못했는데 아마 미루어 보면 43년도 그 혼자 돌아가실 때 또 아까 호적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그 친정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했었을까에 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후손은 43년도에 서울에서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시거든요. 병도 막 걸리셨는데 그 전에 42년도에 16살이면 다 큰 건데 그 둘째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처럼 다 큰 건데 16살까지 커서 먹질 못해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먹지 못해서 사망을 할 정도면 어머니는 뭐 훨씬 더 심각했겠죠. 혼자 돌아가시는데 그걸 시신을 수습할 분이 없어서 그 아들 친구가 이제 화장을 해서 한강에 뿌리는데, 그런 걸 보면 그때도 이렇게 친정 식구들하고 원만하게 교류를 하진 않았었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후손들은 저희들도 찾아본 바가 없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주 이제 2개의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그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황연필 강사가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의열단 투쟁에 대한 그 강의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단재 며느리이신 이덕남 여사가 오셔서 단재 후손으로 살아남기. 아마 오늘도 저희가 많이 강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지만은 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직접 생생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공지 드리지만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 좀 많이 링크 퍼뜨려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